안녕하세요. 오늘 10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 이항 확률 분포 단원에 들어갔는데 그 단원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를 잠깐 복습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확률 변수, 확률 분포를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표본 공간을 우리가 생각을 했죠. 우리가 어떤 통계적 실험을 하면 가능한 결과들의 총집합, 이거를 표본 공간이라고 그랬는데, 그 표본 공간 안에 있는 원소들한테 우리가 확률을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지난 장에서 그랬는데, 그 원소들한테 원소들 대신에 어떤 수값을 할당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확률 변수예요. 수값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각 원소들을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앞면이 몇 번 나타나느냐, 앞면의 횟수, 뭐 이런 거를 본다든가, 혹은 이제 거기에다 우리가 베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거가 3번 던지는데 첫 번째 거가 앞면이 나오면 뭐 내가 1,000원을 주고, 내가 이제 그 제일 끝번째가 앞면이 나오면 상대방이 나한테 1,000원을 주고, 뭐 이런 식의 베팅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수값으로 이제 결과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률 변수예요. 자, 왜냐면은 그 원소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 원소들을 수로 대체를 하는데, 그 원소들은 확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표본 공간에서 우리가 확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값도 확률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확률 변수, 랜덤 베어리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표기는 x, y, z, 영문자, 대문자 x, y, z 형태로 나타내고요. 확률 변수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산 확률 변수하고 연속 확률 변수 두 가지가 있는데, 이산 확률 변수는 대부분 어떤 개수 헤아리는 거. 아까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그 각 원소들 중에 성공의 수를 우리가 헤아린다. 이렇게 수를 어떤 개수 헤아리는 거. 그러니까 0, 1, 2, 3, 4 이런 식으로 결과값들이 나오는 거 주로. 이런 것들이 보통 이산 확률 변수가 되고요. 연속 확률 변수는 가능한 값들이 실수값인 거.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측정해서 얻은 값.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속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 확률 변수는 0, 1, 2, 3, 4 그러니까 그게 무한대로 가더라도 우리가 셀 수는 있거든요. 0, 1, 2 이렇게 셀 수 있는데 실수값은 셀 수가 없어요. 0 다음에 실수값을 모르니까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죠. 0.0을 갖다 무한히 많이 넣고 끝에 1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무한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0 다음에 실수값, 그 실수값 옆에 또 실수값 이런 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얘기했고요. 이제 그것들의 분포. 우리가 이제 그러면 히스토그램을 생각을 하면 되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계급으로 나오는 양적 변수를 계급으로 나눈 도순포표로 만들고 그걸 히스토그램을 그렸었어요. 이제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죠. 그럴 때 각각의 계급을 하나의 수값으로, 그러니까 중앙값을 이제 하나의 수값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게 이제 거의 이런 확률 분포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확률을 상대도수의 극한값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상대도수, 우리 도수분포표에서 상대도수, 그게 이제 우리가 총 도수가 무한히 많으면 그러면 그 상대도수가 거의 확률값에 비싸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히스토그램으로 우리가 그렸으니까 히스토그램처럼
확률 분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산확률 변수는 가능한 값들이 0, 1, 2, 3, 4니까 그 값 위에 확률들을 올려놓은 거, 이런 것들이 확률 분포가 되겠고요. 연속 확률 분포는 그런데 우리가 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 구간에 전부 다 값들이 있는 거니까 실수 값들이 무한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그 확률들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연속 확률 분포는 우리가 히스토그램처럼, 상대도수 히스토그램처럼 면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 결국 여러분들이 히스토그램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 분포가 있으니까 그런 분포에 있어서 중심위치, 그 분포의 중심위치를 나타내는 거가 평균. 근데 여기서는 확률 변수를 얘기를 하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라는 표현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expectation of x 이런 표현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옛날에 기술통계학 배울 때 그때 하고 이제 기대값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이 됐죠. 근데 이제 이 확률 분포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값, 평균이 기대하는 값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제일 중앙 값이 대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값, 기대되는 값,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계산 공식 얘기를 했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으면 그거를 경험적 법칙, 책에서는 그 챕셰프 법칙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경험적 법칙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전체 자료의 분포,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항 확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항 분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항 분포. 이항 분포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항 실험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여기에서 주요 용어는 이항 실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항 분포 얘기를 하고요. 이항 분포의 확률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표로 만든 거, 그걸 이항 분포 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항 분포를 배우는 이유, 이거는 우리가 확률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확률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분포를 알면 우리가 쉽게 확률을 갖다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표를 이용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공식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쉽게 이항 분포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항 분포는 이제 이항 실험으로 먼저 이제 얘기가 되네요. 이항이라는 거는 바이라는 용어죠. 두 가지 항이 있는 거죠. 자, 이게 바이자가 이제 여러 군데 붙죠. 우리가 자전거가 이제 바퀴가 두 개가 있어서 바이시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바이라는 거는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떤 것이 이항 실험인지 한번 밑에 보기로 하죠. 자, 이항 실험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실험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실험 결과가 두 가지로.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관심 있는 거를 성공, 관심 없는 거를 그 반대 사건. 그래서 우리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실험 결과가 두 가지인 경우는 무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한 예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 뒷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내가 앞면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앞면이 성공, 뒷면이 실패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게 면이 6가지인데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내가 관심 있는 거가 점이 하나짜리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만 관심 있다. 그러면은 점이 하나짜리가 나오느냐 이게 성공. 그 외의 거 2개부터 6개짜리가 실패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봤다. 정답을 맞추냐
안 맞추냐. 이제 사지선다형에서 그러면 정답 자리가 성공. 그 나머지가 전부 실패로 들어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종교에 있어서도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독교 믿는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기독교를 믿느냐? 그 나머지 안 믿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종교가 있냐? 없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생각을. 또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품질 검사를 할 때 이게 불량이냐? 양호냐? 좋은 제품이냐? 그래서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불량이다. 그러면 불량이 성공이 될 거고, 그 나머지 양호품이 실패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성공 실패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관심 있는 게 성공, 관심 없는 거가 실패.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이런 거는. 그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 여론조사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정부의 어떤 안건에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지지자에 나는 관심이 있다. 지지가 성공, 반대하는 사람이 그 외 사람이 실패. 이렇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여론조사나 이제 대선 후보의 지지율 같은 걸 알아볼 때는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결과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항 실험이 엄청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항 실험은 반복이 가능해야 돼요. 반복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같으면 사람 하나하나가 유권자 그 물어본 대상 하나하나가 반복이 되는 거죠. 불량품이냐 양호품이냐 하는 거는 제품 하나하나가 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사람들한테 뭐 성별을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주사위를 던질 때 요게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전도 여러 번 던질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 시행은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항 실험의 핵심이 이제 이런 거죠.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결과가 뒤에 거가 나올 확률에 영향을 안 줘야 돼요. 이런 게 독립이죠. 우리가 앞에서 독립사건 배웠죠.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뒤에 거가 서로 앞에 사건이 뒤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확률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동전을 던지는 거는 전형적으로 독립적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 던지는 것도 이렇게 던지는 사건은 전형적으로 독립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모집단이 정해져 있을 때 거기서 그러니까 표본을 뽑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독립적이질 않죠. 그래서 이제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주머니에 빨간 공, 파란 공 있는데 거기서 공을 뽑는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종속적인 사건이죠. 자, 매 시행에서 성공의 확률은 같다. 그러니까 매번 시행할 때 성공의 확률이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데 매번 점 하나짜리가 나올 확률이 던질 때마다 변하면 안 되죠. 그런 동전은 그런 주사위는 이상한 주사위죠. 그죠? 첫 번째 던져도 점 하나짜리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 두 번째 던져도 점 하나짜리 나올 확률이 6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동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매번 2분의 1씩. 똑같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항 실험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확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P라고 놓고요. 실패의 확률을 그러니까 성공 아니면 실패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패는 여사건이니까 1에서 P를 뺀 거, 전체에서 P를 뺀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Q로 나타내죠. Q. 그래서 P하고 Q 더하면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P 플러스 Q는 1. 그래서 P는 성공의 확률, Q는 실패 확률. 자, 예제 3번은 이항 실험을 테스트하는 거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항 실험은 4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험 결과가 2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반복이 가능해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N번. 그 다음에 매 시행이 독립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 시행에서 성공의 확률, 이 P가 일정해져야 되죠.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책에는 하나 더 들어있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공의 수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이항 분포까지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그 다른 책을 보면 이항 실험은 이 네 가지 것까지 이항 실험이고, 다섯 번째 거는 이항 분포의 조건이 돼버리는 것 같죠.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게요. 예제 3은 이항 실험의 그 이제 문제인데, TV 퀴즈 방송에서 각 참가자들은 룰렛을 돌립니다. 36개의 홈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금으로 되어 있다. 공이 금으로 된 홈에 떨어지면 5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는다. 퀴즈 방송에서 참여한 사람, 거기 방송에 참여한 사람은 100명이다. 자, 이거는 이항 실험의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지 한번 보자. 자, 첫 번째 결과가 두 가지. 자, 이거는 여기에서 관심 있는 게 뭐죠? 금으로 된 홈에 떨어지냐 아니냐 이런 거죠. 떨어지면 5만 달러. 그죠? 그래서 금으로 홈에 떨어지는 결과가 성공. 그 다음에 실패는 그 외의 홈에, 그러니까 이제 35개의 다른 홈에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번 반복을 할 수 있냐? 100명이 참가자에 대해서 각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n이 10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 시행은 독립적이냐? 앞에 룰렛을 돌린 결과가 뒤에 사람의 룰렛 돌리는 거에 영향을 미치냐? 이건 완전히 별개겠죠. 룰렛을 각 사람들이 다르게 어떻게 돌리는지 모르겠지만 각 사람들이 돌리는데 앞에 사람들의 결과가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매 시행에서 성공의 확률은 같은가? 그죠? 각 사람마다 성공할 확률이 얼마예요? 만약 이게 똑같다면 각 홈에 어딘가 쓸 확률이 다 똑같이 된 룰렛이라면, 그래야지 공정한 룰렛이겠죠. 그러면 36분의 1씩 전부 다 그 각 홈에 떨어질 확률이 36분의 1이죠. 그래서 이제 금으로 된 쪽에도 떨어질 확률이 36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확률 P는 36분의 1, 실패할 확률 Q는 1에서 뺀 거, 그러니까 36분의 3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니까 이거는 이항 실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매 시행이 독립적이냐 독립적이지 않냐,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항 실험에서 키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건 추출이라는 거하고 비보건 추출이라는 얘기를 이제 소개를 했어요. 자, 보건 추출은 우리가 리플레이스먼트를 하면서 샘플링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말대로 원상태로 복구를 하면서 원상태로 복구를 하면서 계속 뽑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집단에서 하나를 뽑아내고 그 뽑아낸 것을 그냥 결과만 보고 다시 그걸 모집단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이 항상 똑같아. 이런 거를 보건 추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행할 때마다 모집단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추출 방법이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하나씩 추출할 때 하나를 뽑고 결과만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하거나 그런 다음에 다시 다음번 뽑기 전에 뽑은 표본을 모집단에 다시 넣어서 모집단이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뽑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같은 표본이 똑같은 것이 여러 번 뽑힐 확률이 눈구만큼이라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표본을 뽑는 시행이 독립적이 된다. 이거는 앞에 거가 뒤에 거에 영향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집단이 항상 똑같으니까 항상 처음 뽑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비보건 추출은 이제 without replacement, 집어넣지 않고서 추출하는 거예요.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행할 때마다 모집단의 상태가 변하게 되는 추출 방법이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하나씩 추출할 때 하나를 뽑고 모집단에 다시 집어넣지 않고 다음번에 새로운 표본을 뽑는 방식이다. 따라서 같은 표본이 절대로 똑같이 뽑힐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시행이 종속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어떤 주머니에 여기 빨간 공이 뭐 예를 들어서 3개 있고 파란 공이 2개 있다. 여기서 이제 끄집어내는데 첫 번째 끄집어낼 때는 여기 이제 추출을 하는 거예요. 할 때 첫 번째가 빨간 공이 될 확률은 5분의 2죠. 첫 번째가 빨간 공이 될 확률은 여기 추출해서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빨간 공 요거는 5분의 2. 근데 두 번째 빨강은 앞에 뭐 뽑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조건부라고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앞에서 우리가 넘어뛰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그 얘기를 하면 첫 번째가 빨간 공일 때 두 번째 빨강일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빨강이면 요게 이제 끄집어 나오니까 빨강이 이미 나왔어요. 하나가. 그러니까 이쪽이 2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빨강일 확률은 4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앞에 빨강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만약 두 번째 빨강인데 만약 첫 번째가 파란 공일다. 첫 번째 파랑일 때 두 번째 빨강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이번에는 요거는 요거는 3이 되고 그대로 있고 첫 번째 파란 공이라 했으니까 요게 하나 나와버린 거죠. 하나 나가버리고 하나만 남은 거죠. 자, 그럴 때 여기에서 두 번째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가 빨강이냐 첫 번째가 파랑이냐에 따라서 두 번째 빨강일 확률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 빨강이면 4분의 2, 첫 번째 파랑이면 4분의 3 이렇게 확률이 달라져요. 이런 걸 보고 종속적 이렇게 모집단이 유한한 경우 이런 걸까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냥 이게 비복원으로 이렇게 뽑아낼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종속적이 돼 버립니다. 자, 노트를 한번 볼게요. 실제로 여론조사와 같이 표본을 추출할 때는 비복원 추출을 사용한다. 즉 여론조사 기관에서 표본을 뽑는데 똑같은 표본을 절대로 안 뽑죠.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앞에서 뽑은 표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표본으로 뽑히지 않게. 그죠? 그래서 표본은 똑같은 표본을 뽑으면 자기가 돈 들여서 하는데 얼마나 손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똑같은 표본 사용 안 하죠. 그러니까 표본들은 전부 다 다른 걸 원하죠. 그러니까는 비복원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형적으로. 자, 그래서 같은 개체를 절대로 2번 뽑질 않는다. 그런데 모집단의 수가 표본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경우.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15배 이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할 때 표본을 몇 명 뽑는 줄 아세요? 보통 1000명 뽑아요. 1000명. 그런데 우리나라 유권자가 몇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죠. 그런데 우리 이제 19세 이상인 경우를 따지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19세 이하가 1000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4천만 명쯤 돼요. 유권자가. 자, 4천만 명 중에 우리가 1000명 뽑아서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까 15배를 훨씬 넘죠. 1000명이 15배는 겨우 15,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4천만 명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상당히 정확하게 알아맞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모집단이 굉장히 큽니다. 진주시만 해도 우리 그 진주시에 사는 사람들이 30만 명 정도 되잖아요. 조금 넘어요, 요새는. 그런데 30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이제 1000명을 그 유권자 같으면은 얼마 있겠어요? 유권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5분의 1을 빼버리면 5분의 1을 빼면 대략 24만 명이 진주 유권자거든요. 자, 이 24만 명 중에 우리가 1000명을 뽑아도 이게 15배로 훨씬 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진주시만을 대상으로 해서 1000명을 뽑으면 그거는 15배 훨씬 모집단이 훨씬 큽니다. 15배보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대학교 학생을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경상대학교 학생이 약 이제 지금 통합해서 더 많아졌겠네요. 근데 그 전에 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통합하니까 지금 한 3만 명쯤 되지 않겠어요? 거의 가까이. 뭐 3만 명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만 명이라고 해도 1000명을 표본을 뽑으면 15배보다 훨씬 크죠. 1000명이 15배는 15,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경상대학교 학생 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1000명 뽑아서 조사를 한데도 이거는 모집단이 15배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모집단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특정한 표본을 뽑을 확률이 비보건 추출을 하더라도 보건 추출하는 경우하고 거의 확률이 비슷하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는 비보건이니까 그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이 뽑히냐에 따라서 두 번째 사람이 뽑힐 확률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러는데 이게 모집단이 엄청 크면 거의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건처럼 확률들이 거의 똑같아진다는 거죠. 한번 여기 예를 한번 보기로 하죠. 자, 계산이 편리한 보건 추출로 간주하여 그래서 한번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 얘는 10,000개의 제품 중에서 20개의 표본을 뽑아 불량인지 검사한다. 자, 10,000개 중에서 실제로 600개가 불량품이 있대요. 10,000개 중에서 600개가 불량품이에요. 얘가 전체가 모집단이 10,000개인데 이 중에 600개가 이게 불량인 거예요. 나머지는 여기 9,000 10,000개 중에서 600개니까 9,400개가 양호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까 빨간 공, 파란 공 얘기하고 똑같죠. 불량하고 양호로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20개를 뽑는다는 거죠. N을 20개를.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거 이것도 양호품, 불량품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똑같은 거 뽑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걸 뽑으니까 이건 비보건이에요. 자, 첫 번째가 불량품일 확률. 첫 번째 뽑은 거가 불량품일 확률은 10,000개 중에서 600개니까 10,000분의 600 해서 0.06기 첫 번째 거가 불량일 확률이죠. 첫 번째 거는 앞에 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불량이고 두 번째가 불량일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불량품이면 요게 이제 우리가 비보건이니까 하나가 빠지죠. 그래서 이게 599개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요거는 10,000개가 이게 999개가 남고요. 9,999개. 그래서 9,999개 중에서 599개가 불량인데 그중에 두 번째가 또 불량일 확률은 9,999분의 599개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해 보면 0.0599, 0.06 반올림하면 0.06이 되죠. 자, 첫 번째가 양호품이라고 할 때도 우리가 앞에 빨간 공, 파란 공하고 아주 비슷하네요. 양호품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두 번째가 불량품일 확률은 어떻게 되냐?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양호품이면 이게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게 10,000개. 여기가 600개가 분량. 그 다음에 9,400개가 양호품. 네, 첫 번째가 양호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빠져버렸겠죠. 나와버렸으니까 얼마겠어요? 9,399개가 될 거고 전체 개수도 9,999개가 될 거고요.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거가 불량일 확률은 전체 9,999 중에 이거 계산을 잘못했네요. 이거는 9,999인데 잘못했네요. 그것분에 우리가 이제 불량품일 확률 600. 계산을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요? 이건 아닌데. 여기 미스프린트네요. 600 나누기 9,999. 이게 책에 어떻게 됐나요? 책에서는 이게 안 써졌는데 내가 잘못 썼네요. 그렇죠. 9,999분의 600. 그래서 이제 요걸 계산해 보면 이것도 대략 0.06 이 정도 되겠네요. 0.06 요거 완전히 계산이 뭔가가 잘못됐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대략 0.0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불량이 되든 뒤에 앞에가 양호품이 되든 두 번째가 불량일 확률이 반올림하면 0.06이 되는 거예요. 둘 다 0.06.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모집단이 여기는 그 20개의 표본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뽑아 나가면 이제 계속 달라지겠죠, 확률들이. 자, 그럴 때 이게 이제 몇 배예요? 이게 500배죠.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모집단이 표본에 비해서 굉장히 크면 이 확률들이 앞에가 불량이 나왔든 양호가 나왔든 확률들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복원 같은 복원인 경우의 확률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앞의 결과 두 번째 결과의 확률에 앞의 결과가 두 번째 결과의 확률에 매우 작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종속관계지만 거의 독립사건과 비슷하다. 이게 노트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는 여론조사, 실제로 하는 조사가 바로 이 케이스예요. 모집단 일반적으로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는 비보건 추출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확률 계산하는 거는 복원처럼 확률 계산해요. 복원을 왜 복원처럼 하겠어요? 복원은 매번 확률들이 똑같으니까 계산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쉬운 계산법을 활용을 한다는 거죠. 자, 이항 실험에 유도된 연습 문제 4번을 같이 보기로 하죠. 186쪽이요. 어떤 모집단의 9%가 혈액형이 B형이라고 한다. 이 모집단에서 랜덤으로 18명을 추출하여 혈액형 검사를 한다. 3명이 B형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 문제네요. 자, 이게 이항 실험이라면 4가지 조건. 결과가 2가지냐? 자, 이거는 뭘 조사하는 거예요? 혈액형이 B형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뭐 A형, O형, AB형 4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게 B형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B형을 성공이라고 놓고 나머지 형, 그러니까 A형, O형, AB형을 다 뭉뚱거려서 실패라고 놓는 거죠. 자, 반복을 하냐? 반복은 18명을 추출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18명이 각각 반복이 될 거고요. N은 18이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0.09 성공할 확률, 매회 성공할 확률은 일정하냐? 그러면은 각 사람이 비영일 확률 18명을 볼 때 각 사람이 비영일 확률이 9% 0.09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1에서 뺀 거 6건 그래서 0.91이 되겠네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B형이 이렇게 적은 거는 아마 유럽이나 미국 쪽에가 해당이 되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혈액형이 O형하고 A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B형하고 AB형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는 뭐 거의 그러니까 O형하고 A형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B형이 많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비슷한 혈액형의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만 해도 아니래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B형이 대략적으로 25% 정도 가지고 있죠. 25%. 제일 많은 거가 A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형하고 O형이 비슷하게 25% 정도 있고, 그 다음에 A형은 한 34% 정도, 그 다음에 AB형은 이제 한 16%, 15% 정도 있다고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미국의 경우겠죠. 그래서 성공할 확률은 9%고 실패할 확률은 0.9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건 아까 했죠. 그리고 이거는 독립적이냐? 우리가 이제 그 모집단의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 사람이 그 혈액형일 확률이 9%가 앞에 사람이 뭐 B형이든 B형이 아니든 영향을 안 준다고 볼 수가 있죠. 거의 보건 추출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집단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시간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항분포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포를 얘기하는 이유는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계산하는 내용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